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동학농민운동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농민들이 이제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조선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민요 중에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 민요 들어본 적 있어요?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민요에서 새야새야, 이 새야새야의 새는 일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새가 녹두꽃을 떨어뜨리면 여기에서 이 녹두꽃을 의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이죠. 녹두꽃이 떨어지면 즉 전봉준 장군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여기서 청포장수가 울고 간다. 여기서 청포장수가 운다. 청포장수가 슬퍼한다는 것은 바로 전봉준이 죽는다면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담은 민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전봉준 장군을 죽이면 청포장수인 우리 백성들이 슬퍼한다. 이런 노래와 관련된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 동학농민운동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는지 먼저 그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동학농민운동의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조선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라면 우리 기억날 거예요. 갑신정변을 진압한 게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청나라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자, 갑신정변을 청나라의 군대가 진압을 해줬으니 당연히 청나라의 간섭은 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조선에 있는 굉장히 많은 쌀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값이 오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폭등한다고 해요. 쌀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쌀을 먹고 사는데 쌀값이 너무 올라 버렸다. 굉장히 백성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원인이냐면 이런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야 했어요. 여러 가지 개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뭐 무기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기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화를 설치하면서 뭐 전왕국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우편하기 위해서 우정천국 그 다음에 뭐 광해원이라는 병원 유경공원이라는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공장이라든지 관공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동사무소나 우체국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개화 정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뭐가 필요했을까요? 결국 많은 세금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럼 이 세금을 누구로부터 걷어들이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거죠. 결국 이 당시 백성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종교가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종교가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동학을 만든 사람은 바로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에 반대해서 만드냐면 바로 천주교였던 서학, 서양의 종교였던 이 서학을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종교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동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친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었던 것이죠. 동학이 그러면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어떤 사상을 바로 전파했냐면 양반이나 노비나 상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동학 아래서 하느님 아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평등하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평등하다는 이 백성들의 꿈이었겠죠. 그렇죠?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종교인 동학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고 이 동학의 신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 당시 집권하고 있던 지배층은 이 최재우라는 사람 동학 가만 놔뒀을까요? 아니겠죠. 이 최재우 잡아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백성들에게 이 평등 사상을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처형을 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지도자가 죽는다고 해서 종교라는 게 없어질까? 아니겠죠. 그렇죠? 더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더 이제 신자들을 늘려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이 동학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동학을 믿는 수많은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고부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못된 탐관오리의 대명사인 바로 이 사람이 굉장히 횡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부군수, 이 당시 이 고부군수의 이름은 바로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인물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 군수님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을 내지 않았다. 뭐라는 거예요? 조병갑의 아버지의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그치? 아버지의 비석, 자기 비석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비석, 이걸 걷는다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조병갑의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백성들이 세금 냈겠죠. 하지만 이 아버지 역시 탐관오리의 대명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죠. 자기 돈으로 해야지. 이걸 왜 백성들한테 내라는 거야. 두 번째, 이 사람은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요,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요. 이 저수지를 만들 때도 백성들 돈도 안 주고 강제로 끌고 와서 이 저수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강제로 일을 시킬 때는 이게 완성되면 농사 지을 때 물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무료로 해주겠다. 하지만 막상 만석보가 완성되고 나니까 뭘 걷어요? 물에 대한 사용료를 백성들한테 걷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돈을 내야 한다. 이런 말 그대로 이제 몹쓸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말 그대로 가둬버리는 거죠. 이런 정말 못된 짓을 한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이라는 인물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때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좋은 일을 해서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일을 하는 것의 배경은 기억나죠? 바로 이 당시 왕은 고종이었지만 바로 민비를 필두로 한 바로 이 민씨 세력,
이 민씨 세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정말 백성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탐관오리들을 잡아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정말 썩을 대로 썩어버린 나라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교과서 내용 보면서 볼까요? 갑신정변 이후에도 일부 양반과 지방관리의 횡포는 여전히 심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정말 바뀌기 힘든 나라, 답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하면 지도자의 이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전봉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녹두장군, 전봉준이 바로 녹두장군이라고 불립니다. 고부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봉준의 아버지는 전창혁으로 이 고부 지역에서 서당 선생님이었다고 전해져요. 근데 조병갑이 하도 농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보니까 그 전창혁이었나? 이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 조병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따졌다고 해요. 그랬다고 조병갑이 알겠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지. 바로 그 전봉준의 아버지를 굉장히 심하게 여기 있는 사람처럼 곤장을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전봉준의 아버지가 그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봉준과 조병갑은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 없었겠죠. 그런 배경도 있다는 거 들어본.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전봉준과 바로 이 농민들이 바로 모여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시작해서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히게 돼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빵 터져버린 거지. 이게 밀란이 되겠죠. 그쵸? 밀란이 벌어지면 조병갑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잽싸게 도망가 버리죠. 맞아요. 밀란이 일어났다 소식 듣자마자 그냥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전봉준이 조병갑을 잡아서 죽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조병갑은 도망가 버리고 바로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동학농민군을 일으킬 때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서가 있어요. 이 동학농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발, 밥그릇 같은 사발을 놓고 여기다가 이름을 적는 거죠. 전봉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다가 김계남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홍길동은 아니었겠지만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거죠. 뭐 여기다가 조정석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이 사발통문을 썼냐면 여기에서 동그란 원을 놓고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걸 누가 주도했는지, 홍길동이가 주도했는지, 김계남이 주도했는지, 전봉준이 주도자인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문서를 쓰고 같이 밀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알겠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봉기를 하게 돼요. 자,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1차 봉기. 1차 봉기 말 그대로 일어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결국 농민들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조선사회에 대한 반봉건적인 움직임이었다. 반봉건적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반대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조병갑은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종이 안핵사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병갑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안핵사로 왔던 이용태가 오히려 전봉준이나 이런 봉기를 일으켰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탄압하는 거야.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더 크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모여서 백산이라는 곳에 모여들어서 두 가지 구호를 크게 펼치게 돼요. 알아만 놓으세요.
보국 안민. 들어만 놓으세요. 여러분 뭐 한자말이니까. 말 그대로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나라를 돕고 이런 구호를 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폭구민. 들어만 놓으세요. 말 그대로 폭정을 펼치는 사람들을 없애고 그 다음 백성들을 구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났겠어요? 당연히 관군, 조선군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관군과 누가 싸우게 되겠어요? 바로 이 동학농민군이 한판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 전투가 바로 유명한 황토현 전투입니다.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관군과 동학농민군.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관군은 아무리 조선 후기의 군인이라 하더라도 평생 군사로서 훈련을 받고 무기도 있고, 그지? 그럼 농민군들은 무기가 주로 뭐였겠어요?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있었겠어요? 농기구 들고 나왔겠죠. 말 그대로 집에 있는 낫이나 곡괭이나, 그 다음 제일 많이 썼던 무기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하지만 이 황토현 전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황토현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바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얼마나 조선이 썩어버렸냐. 관군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낫이나 곡괭이나 대나무 들고 싸우는 이 농민군도 진압하지 못할 정도로 조선군의 군사력이 정말 약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동학농민군은 고부를 지나서 어디까지 점령해 버리냐면, 그 당시 전라도에서 굉장히 큰 성이었던 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전주성을 점령해요. 자,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냈던 관군이 동학농민군에게 패배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과 민비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조선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정말 슬픈 말이 아닐 수가 없네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말을 듣자 고종과 그 다음 이 당시 지배자 민비겠죠? 결정을 주로 내리던 사람은 고종과 민비입니다. 고종과 민비는 또 누구에게 군대를 보내달라 요청한다?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약속이 돼 있었어요.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에게 알린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군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도 들어온다? 일본군도 역시 조선에 들어오게 된다. 고종과 민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죠? 말 그대로 고종이나 민비가 봤을 때는 동학농민군은 반란을 일으킨 세력인 거죠. 자신들의 군대로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하니까 청나라나 일본군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과연 이게 조선의 왕과 왕비가 할 결정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종과 민비의 결정적인 한계점이 아닐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학농민군은 어떤 선택을 가져갈까요? 자, 자기들이 밀란을 일으켰어. 당연히 고종이나 민비 잘못됐지. 조선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싶은데 자기들이 어쨌든 밀란을 일으키니까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정부와 동학농민군과 결국 조선 정부가 결국 뭘 하게 되냐면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어요. 여기서 화약은 빵빵빵한 화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 화해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하고 이제 농민군들이 해산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신 동학농민군은 대신 전라도 지역엔 너무 탐관오리들이 많다. 대신 이 지역에는 우리가 동학농민군이 바로 뭘 설치하겠다? 집강소라는 걸 설치하겠다. 이 집강소라는 곳이 바로 뭘까요? 여기에 적어져 있는 이 개혁안을 실시할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우리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우리 동학이 개혁을 하겠다. 조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요청하긴 했지만 청과 일본의 군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그래, 전라도 지역은 니네가 해라. 대신 나머지 지역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의 일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또 그 다음 이 당시 백성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탐관오리와 못된 양반은 죄를 조사해 벌한다. 얼마나 그럼 탐관오리와 못된 양반들이 백성을 괴롭혔다는 뜻이겠어. 그지? 이게 그러니까 맨 위에 있죠. 두 번째, 뭘 없앤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와, 멋있는 말이지. 무슨 말이야 이게? 신분제도를 없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인간은 뭐하다? 평등하다. 얼마나 멋있어. 그쵸? 자, 너무 멋있는 말이죠. 세 번째, 정해진 세금 위에는 잡다한 세금을 폐지한다. 그쵸? 말 그대로 아까 조병갑이 하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 비석 세운다는 세금. 말 그대로 농사 짓는데 물값 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은 엄히 벌한다. 오, 외부 세력은 우리 문제에 끼어들지 마. 외세에 반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첫 번째 1차 봉기, 원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주 화약을 맺었으니까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런 개혁안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동학농민군은 물러갔으나 자, 일본과 청은 조선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들어온 김에 바로 자신들끼리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바로 이제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놓고 조선을 누가 차지하는을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가? 원래 조선은 우리 거, 청나라. 무슨 소리? 우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우리가 조선 먹을 거야.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른다? 청일 전쟁이. 얼마나 슬퍼요.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우는데 왜 전쟁터는 조선이 되었냐고. 우리나라 안에서 싸운 거예요. 방금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겠다고 들어온 이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군이 바로 우리나라 땅에서 싸운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결국 청일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자, 청나라 패배합니다. 일본에게. 자, 그동안 중국이 엄청 큰 나라였지만 결국 일본에게 청일전쟁에서 패배해버려요. 자, 이제부터 역사에서는 청나라 아웃입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것 일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승리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더 심하게 간섭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민군은 바로 이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2차로 봉기를 다시 벌이게 됩니다. 그게 2차 봉기예요. 자, 흩어졌던 동학 농민군이 다시 모였다라는 것이죠. 알겠나요? 다시 모인 동학 농민군입니다. 몇만 명이 모였어요.
정말 들불같이 일어나서 자, 일본의 간섭을 물리치자. 그러려면 일본군을 물리쳐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읍 고부가 있죠. 자, 그리고 전주 이쪽 전라도 지역에 세력이 제일 많았겠죠. 이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 공주의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 우금치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싸우겠어요? 자, 여기서 동학농민군 대 일본군. 그 다음 일본군하고 또 누가 싸우는지 알아요? 고종과 민비가 보낸 조선 관군이 연합해서 동학농민군과 싸우게 됩니다. 뭐 여러 명이라는 설이 있지만 동학농민군이 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30,000명이다 그러니까 뭐 최소 뭐 30,000명 정도 이상이 됐을 거라고 역사 속에서 많이 봐요. 정확한 숫자는 당연히 알기가 어렵지만 이때 일본군은 몇 명인 줄 알아요? 한 200여 명? 그 다음 조선 관군은 한 2,000명? 숫자는 동학농민군이 훨씬 많았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동학농민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변변찮은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하지만 여기서 일본군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관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군과 조선 관군이 함께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은 결국 크게 패하고 맙니다. 너무 슬픈 역사죠. 그러니까 이때 기관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학농민운동은 대나무 죽창이에요. 가까이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관총이 정말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하지만 동학농민군 포기하지 않고 엄청나게 돌진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몇만 명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상대인 일본군 200명, 조선군 2,000명. 말 그대로 기관총으로 그냥 동학농민군이 학살을 당한 거죠.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슬프죠. 그 사람들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 기관총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돌진했을까? 동학농민군이 일어난 이유는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오히려 일본군만 싸운 게 아니라 고종이나 민비가 보낸 조선 관군 그들은 일본군과 협력해서 동학농민군에게 총을 쐈다.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죠. 그죠? 그 수많은 돌아가신 동학농민군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 동학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일으켰던 전봉준 장군 결국 부하의 배신으로 관군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인물이 바로 전봉준 장군의 모습이에요. 자, 잡혀갈 때 두들겨 맞고 체포되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가마에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이 과연 바라는 세상은 무엇냐? 이 동학농민운동군이 꿈꾸던 세상. 아까 뭐라고 했어? 보국안민.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백성들이 편안한가요?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그지? 그리고 과연 지금은 평등한 세상이 돼 있나? 이 동학농민군이 꿈꾸던 평등한 세상, 신분이 없는 세상. 맞아? 결국 동학농민군이 원하는 세상은 나쁜 탐관오리,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두가 편안한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세상.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네.
그치? 좋아요. 일본군이나 관군은 기관총이나 총을 사용하는데 우리 조선 동학농민군은 이런 장태라는 무기로 총알을 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은 관군에게서 빼앗은 총, 하지만 대다수는 대나무를 깎아 만드는 죽창, 낫, 호미 같은 농기구, 그 다음에 이 장태 사용했다. 장태는 대나무를 큰 항아리 모양으로 엮어 만든 닭장이다. 이 안에다가 볏짚을 가득 넣어 총알을 맞거나 높은 곳에서 밑으로 굴려 다가오는 적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총알을 막아주겠어요. 그죠? 이걸 믿으면서 앞으로 돌진하는 거죠. 하지만 기관총의 총알은 비처럼 쏟아지고. 이런 동학농민군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